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불행 피하기 기술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자, 40번째, 머리로는 타인을 이해할 수 없다. 페이팔 설립자이면서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벤 호로비치가 있나 봐요. 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회사를 경영을 하는데 고객 서비스 팀과 프로그래밍 팀이 너무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심하고. 그러니까 하도 싸우고 이러니까 이 벤이 어느 날 각 부서장들을 교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겠죠. 하지만 밀고 나간 거죠. 근데 부서장을 교체를 하고 일주일 이후부터 그러한 갈등이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 부서에는 프로그래밍 부서가 뭐 하는 일도 없이 자기네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걸로 이제 막 오해가 증폭이 됐었나 보죠. 그전에는 프로그래밍 부서도 마찬가지로 고객 서비스 팀에서 프로그램은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너무 무리한 요구만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했겠죠. 하지만 상대방의 업무를 직접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구나, 이 팀도 굉장히 힘들구나, 우리보다 더 힘들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된 거죠. 이 책의 저자도 뭐 육아가 힘들다, 관념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쌍둥이를 낳고 반나절 정도를 직접 육아를 해봤는데 어디 한 열흘 정도 출장을 다녀온 것보다 이 반나절이 더 피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생각과 직접 행동하면서 경험을 한다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만으로는 그래 네 입장 알아, 아니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경험을 해보면 그와 같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단순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많은 갈등과 오해, 충돌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삶을 위한다면 다양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직접 다 해볼 수는 없죠. 시간상으로. 차선으로 선택해 볼 수 있는 게 좋은 소설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그 인물들의 감정을 이입을 하면서, 저도 최근에 소설을 읽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소설을 좀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41번째, 세계사는 위인이 쓰지 않았다. 우리는 위인들이 세계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그냥 일종의 구조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그러한 변화상에서 인간의 어떤 무리가 있고 그 무리 중에서 구조적으로 그 누군가는 리더의 역할을 맡아야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살펴보는 것 같아요. 특히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성공, 그 무엇이냐? 사회적 유산이라는 거예요. 왜 미국의 특정한 시기에 백만장자들이 몰려있고, 그리고 IT 혁명으로 인해서 뭐 컴퓨터라든가 엄청난 부자가 된 빌 게이츠를 필두로 스티브 잡스, 여러 사람들이 있죠. 다 일정한 시간, 그게 한 3년 이내의 시간에 출생 연도가 다 몰려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이 IT 혁명을 만들어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상에서 구조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 역할들이 엄청난 부를 창출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몽테스키유에도 루터가 아니었다면 종교개혁이 없었을까? 그런 건 말도 안 된다. 그 누가 했더라도 했을 것이다. 종교에 대해서 개혁을 원하는 많은 어떤 생각들, 이 집단적인 불만, 분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누군가 한 명에게 이제 몰려가게 되는 거죠. 저자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뭐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환상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세상에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유용한 생각을 해야지, 뭐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거는 너무나 큰 소망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좋은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42번째, 우연한 역할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41번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냥 역사적 에피소드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등소평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었다, 중국의 현대화를 이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 중국의 농부들이 다 굶어 죽고 마오쩌둥 시대에 수천 명이 아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몰래 비밀 계약을 맺습니다. 샤오강 마을이라는 곳에서 18명이 자, 우리는 집단
농업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자 농사져서 각자 먹자 이렇게 했더니 그 해 1년 동안의 수확량이 그 전해의 5년 동안의 그 수확량보다 더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공산당 간부들에게 전해지고 이제 덩샤오핑까지 올라간 거죠. 물론 보수적인 지도자였다면 당장 채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그러한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빌 게이츠가 없어도 결국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 것이고, 스티브 잡스가 없어도 좀 조잡한 물건일 수 있어도 그러한 스마트폰 형식은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중요시 여기지 말란 말이죠. 내가 세상을 다 바꿨어, 그거 내가 한 거야, 뭐 이런 것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는 좋은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스스로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삶을 위한 소중한 전략이 된다. 43번째, 세상은 정의롭지 않다. 우리는 막연히 이 세상의 어떤 기본값, 디폴트 값이 정의롭고 뭔가 공평한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믿고 있죠. 근데 현실은 그 디폴트 값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의롭고 공평하고 이런 기준에 맞춰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 많이 하죠. 그리고 선한 행동은 보상을 받아야 되고 악한 행동은 벌을 받아야 된다. 물론 확률적으로 뭐 그러한 경우의 수는 더 많겠죠.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을 수는 있고, 악한 행동은 이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을 수는 있지만, 실제 세상 자체는 그러한 정의, 공평, 선악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연에는 선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동물의 세계 봐도 그렇잖아요. 동물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세계보다 더 승자 독식이에요. 번식을 할 때도 그 우두머리 수컷 한 명이 모든 암컷을 다 거느리고, 근데 자연이 뭐 공평하다, 뭐 정의롭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사실 그런 부분에 불편하고 불쾌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세상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공연히 늘 실망하고 늘 막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되겠죠. 물론 당연히 개선하려는 노력, 그런 시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러한 시도들이 완벽하게 세상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만든다, 이런 일은 일어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노력하고 시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44번째, 허례허식을 삶에서 몰아내라. 카고 컬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개념은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일본 사이에 태평양에서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곳 원주민들의 눈에는 그 전쟁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희한한 것들을 본 거예요. 미군이 무전기를 들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주 큰 새, 비행기가 이제 큰 새로 보인 거예요. 큰 새가 슉 날아오더니 화물, 카고를 던지는 거죠. 네모난 나무 박스를 낙하산 타고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군들이 그 물건에서 먹을 걸 꺼내가지고, 통조림 꺼내가지고 맛있게 먹고 또 원주민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한테는 너무 신기한 거죠. 전쟁이 끝나고 미군과 일본군들이 다 돌아갔어요. 자, 이 태평양의 섬들에서는 이러한 종교의식이 실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프로, 물건을 잘 만든대요. 지프로 비행기 모형을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또 나무로 무전기 같은 거 깎아가지고 아주 유사하게, 그리고 몸에는 군인들의 계급에 대한 그 표식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문신으로 새겨놓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를 보내주십시오, 이러한 종교의식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이 아닌가. 이 책에서는 그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그 물리학 교수가 이 카고 컬트를 인용하면서 이 학계에 있는 알맹이 없는 형식주의, 그런 것들을 질타하는 내용이 있고, 이 작가의 친구가 소설가를 꿈꾸는데 해밍웨이처럼 멋진 소설가가 되고자 해서 해밍웨이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구렛나루 기르고 셔츠 막 앞단추 푸르고 입고, 돈도 없는데 맨날 해밍웨이 마시던 칵테일 마시고,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허례허식들이 있죠. 제사 지내는 거, 지금 결혼식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일종의 카고 컬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가까운 관계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얼마나 힘들어요. 쉬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또 돈을, 축의금이란 돈을 돌려서, 무슨 금융도 아니면서 이런 것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죠. 저는 수년 전부터 명절 제사부터 시작해서 아주 제사를 줄여오고 있습니다. 자손들이 그런 계기를 통해서 만나는 거, 이거는 의미가 있지만 또 맨날 싸워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 직접 조상님들이 와서 드시는 것도 아닌데 제사 음식 준비하고 이런 것들, 딱 이 책 보니까 카고 컬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전통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불필요한 관습적인 부분도 있겠죠. 이러한 허례허식들을 어떤 카고 컬트와 대치해서 삶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또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부분들은 제거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5번째 스페셜리스트가 되라. 46번째 경쟁하지 마라. 군비 경쟁. 동일한 내용이라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비 경쟁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무의미한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를 지키려면 온 힘으로 달려야 하는 거죠. 결국 제자리에 있을 뿐인데도 이런 것들을 군비 경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의 군비 경쟁, 이런 거 많죠. 사업을 할 때도 그런 이 군비 경쟁적인 부분들이 있죠. 가격 경쟁하고 결국에는 다 공멸하게 되는 거죠. 모두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저자는 경쟁이 없는 그런 분야를 찾아서 그 분야 안에서 스페셜리스트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살펴봤던 피터 틸이 쓴 제로 투 원, 그 책의 내용하고 동일하죠. 피터 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쓸데없는 경쟁하지 말고 경쟁 없는 분야를 찾아서 독점하라. 그러니까 니치, 처음에는 작은 부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니치를 찾고 니치 중에서 니치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작은 부분에서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한다. 지금 시대는 제너럴리스트의 시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7번째, 한 발은 인싸, 다른 한 발은 아싸. 그러니까 인싸라는 개념은 어떤 세상의 유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직업활동,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대기업적 느낌, 리스크 회피적인 느낌, 보수적인 느낌, 인정받는 어떤 사회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싸적인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고, 아싸적인 부분은 뭐냐면 신선한 통찰, 획기적인 아이디어, 창의력, 괴짜 같은 생각, 스타트업적인 조직생활, 열정적이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이런 부분인데, 예전에 우리 룬샷이라는 책에서 봤죠.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도 인싸적인 조직, 그리고 아싸적인 조직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싸적인 조직이 룬샷 조직이 되는 거고, 인싸가 이제 대기업적인 이런 프랜차이즈 조직이 되는 건데, 이 책에서는 한 개인의 내면에서도 그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이면서 남는 시간에는 락 그룹을 하는 거죠. 막 전위적인 헤비메탈 하고, 그리고 또는 내가 택시기사인데 그 이외의 시간에는 내가 또 연극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 세상의 유익에 안정적으로 참여하는 활동과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들, 리스크를 감수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 방이 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것들이 이제 공존하는 생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참고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48번째, 더 많이 만날수록 더 좋은 연인을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작은 표본을 만나보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모델 중에 비서 문제라는 게 있는데, 100명의 지원자가 있으면 몇 명까지 면접을 하는 게 좋은가? 37명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37명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채용하면 된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가 인연을 만나거나 직업을 만나거나 무슨 100명까지 면접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적은 표본으로 우리는 결정을 한다는 거죠. 불과 이제 한두 명 만나보고 평생의 삶을 함께할 반려자를 선택한다거나, 직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하지 말고 이 삶의 다양한 모집단,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좀 더 많은 경험을 적극적으로 해보라는 거죠.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 너무 성급하게 확정해 버리는 것, 이것만큼 비이성적인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9번째, 이룰 수 없는 소망도 있다. 자, 우리의 기대는 외부에는 아주 제한된 힘만 갖고 있죠. 내가 어떤 내 친구에게 기대를 해요. 근데 내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대는 이 내부로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대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지면 그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에 좋은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대는 헬륨 풍선처럼 끝까지 불어나다가 결국에는 빵 터져가지고 너저분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다. 그러면 스스로 점수를 매긴대요. 0점부터 10점까지 매긴 다음에 거기서 마이너스 2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기대가 되는 것이고 실망감도 좀 줄어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행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50번째, 모든 것의 90%가 쓰레기라면. 스터전이라는 유명한 추리작가가 있는데 이 문학평론가들이 추리소설에는 평론이 박하잖아요. 추리소설의 90%는 쓰레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터전도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맞다, 추리소설의 90%는 쓰레기다. 하지만 모든 문학 장르를 통틀어서 예외 없이 모든 작품들의 90%는 쓰레기다, 이렇게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저자가 이 스터전의 법칙이라고 해서 모든 것의 90%는 쓰레기다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존재하는 모든 시시껄렁한 것에 다 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적인, 감정적인 에너지를 허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어떤 것들을 접하게 되면 이게 쓸데있는 것인지 쓸데없는 것인지 확인하고 체크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팁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쓸데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고민하게 된다면 자기의 경험인데 그거는 쓸데없는 짓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1번째 겸손의 찬양, 52번째 결국은 내적 성공을 위한 것. 51번째는 겸손의 찬양인데 51번째 겸손의 찬양. 근데 겸손의 찬양은 이 책의 다른 파트 부분에서도 너무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제외를 하고 마지막으로 52번째 결국은 내적 성공을 위한 것. 성공의 다른 정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 있냐면 뭔가 천부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성공이 무엇이냐, 그리고 원래부터가 이렇게 주어진 거. 지금은 뭡니까? 물질적인 성공을 우리가 이제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포브스지의 부자 리스트 이런 거 나오고. 근데 이게 원래부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단지 지금 현재 이 시간, 이 시대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부족 사회를 살고 있을 때 누구를 추앙했을까? 성공자로서 뭡니까? 사냥을 잘해오는,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사냥을 잘해오는 사냥꾼이나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 부족을 지키는 전사들이 추앙을 받았겠죠. 그리고 최고의 성공자였겠고, 그리고 농경사회를 지나면서 일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인력이. 그러니까 출산을 장려하고, 그러니까 모성에 대한 예찬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감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조차도 다 시대의 산물이라는 거죠. 지금 물질적 성공을 예찬하는 것도 자본주의적인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본이라는 게 순환되고 확장되어야 되니까 경제활동을 해서 많은 자본을 획득하는 것, 이런 것들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와 함께 늘 존재해왔던 변하지 않는 우리 인간 사회의 그 성공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내면적 성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삶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삶의 태도, 마음의 평정,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인풋, 노력하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 아웃풋이 있죠. 거기 그 아웃풋에 기대를 많이 하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인풋, 여기에만 그냥 주목을 하라는 거죠. 물론 외적 성공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내면적 성공을 추구한다, 이런 것도 사실 무의미하겠죠. 그죠? 혼자 바위 위에 앉아서 내 마음이 평화롭다, 이건 안 되니까. 그래서 외적인 성공은 그 시대에 맞게 또 추구해 나가는 것이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꾸준히 내적 성공을 점검하라는 거죠. 마음의 평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갖는 데 있어서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52가지의 생각 도구, 이런 것들이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삶에 다다르는 핵심적인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불행 피하기 기술은 오늘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